미국에서 온 엄마와 아들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한가득 장을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들이 그렇게나 예뻐 보이는 미국 엄마이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요.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이 여성 앞에 한 한국인 남성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미국 여성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쥐며 인사를 건네오는데요. 그러자 이 미국 여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7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니콜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아직도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행히도 아직은 항암 치료를 잘 견뎌주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제 아들인 마이클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작은 빗줄기가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아들과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자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인 마이클에게 참 운이 없게도 희귀암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컨디션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 마이클에게 날벼락 같은 희귀성 암이 생긴 거였죠. 물론 남편이 제 곁에 있었다면 이런 힘든 과정들을 같이 견디며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가족의 처음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일주일 앞두고의 일이었죠. 남편은 차에서 주로 생활을 하기에 즐길 거리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들이 필요했어요. 저는 어떤 것이 남편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줄지 알아봤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되었죠. 태블릿 PC에 넷플릭스 어플을 설치해주고 저는 제가 SNS에서 추천받은 한국 드라마들을 즐겨찾기 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랫동안 운전을 하며 돌아다녔지만 심심해하지 않고 오히려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주행 중에는 더빙판의 소리로만 들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한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여자인 저보다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제 마이클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남편은 휴가철만 되면 해외로 나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두 시간도 힘든 운전을 하루 종일 하는 일을 한다는 게요. 저 역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기도 했고 남편의 한국 여행 제안에 저 역시 대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지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는 남편의 장례식을 뒤로 저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이클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하늘은 저와 마이클에게 시련을 주었어요. 바로 제 아들 마이클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였죠. 상상도 못한 희귀암에 걸리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신경육종암이라는 아주 희귀한 암을 앓고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요. 이토록 어린 아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나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아이에게 암이 선고가 되자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여러모로 말이죠. 그 당시 저는 마이클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마이클이 희귀암으로부터 낫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치료비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려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집이 파산할 정도로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의 희귀암 선고는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10대 시절에 희귀한 암을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림프종 암이었죠. 저희 할머니도 림프종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림프종 암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아들인 마이클을 갖기 전에 남편과 함께 수백 번 수천 번은 서로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저희는 임신 중에 가능한 모든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인해 아이를 낳기로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사고로 떠난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 태어난 아이가 림프종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도저히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겁을 먹었어요. 당연한 생각이었죠. 미국에서의 의료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니까요. 한국인분들은 아마 체감을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병원비를 할부로 납부하면서 사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었죠. 하지만 마이클이 태어나고 보니 건강상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하늘에 감사를 드렸죠. 그래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이 6살이 되던 무렵 어느샌가부터 마이클의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피곤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한참 뛰어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저와 함께 지내도 마이클은 소파에서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체중이 1~2달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저희 동네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미국 병원의 의사는 별다른 이상은 관찰되지 않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혈액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물론 제가 어릴 적 알았던 림프종 암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저는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죠. 병원비 문제는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뿐인 제 가족인 마이클을 잃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었죠. 제발 부탁이니 제 모든 재산을 써도 좋으니 암을 고칠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던 동네의 병원 주치의는 신경육종암은 희귀한 질환이고 더군다나 마이클이 어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꺼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의 병원으로 가보는 게 낫다고 하면서 저희 모자를 내보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마이클의 치료를 하길 바랬고 결국 제가 살고 있던 동네와 멀리 떨어진 대도시의 병원에 가서 치료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암은 이미 전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로 말이죠. 새로 만났던 대형 병원의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을 내리며 여기서 마이클을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고향인 미국에서 2번이나 퇴짜를 맞게 된 것이었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정리해도 당연히 감당이 안 될 치료비 액수였죠.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저는 평생 갚아도 되니 빚이라도 끌어다가 치료를 할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2번째로 만난 미국 의사의 말처럼 이미 전이가 되었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치료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저와 아들은 아무 일 없듯이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죠. 마이클은 너무나도 어렸기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었고 마냥 천진난만하게 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게 된다면 아마도 마이클은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마이클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바로 살아생전 남편과의 약속인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요. 저는 모아놓았던 적금 통장 하나를 깨서 한국으로 2주 동안의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마이클과 서울을 돌아다니며 생전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이클만 아프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흐르듯 저와 아들의 출국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곳을 찾아서 갔고 수많은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계절마다 보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고 싶어도 미국처럼 운전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안 가도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30~40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었고 관광지에 가고 싶어도 차를 타고 1~2시간이면 도착하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사러 한국의 대형마트에도 놀러 갔습니다. 미국에도 대형마트는 동네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가려면 적어도 차를 타고 2~3시간은 가야 하죠. 물론 크기는 크지만 그만큼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한국은 대형마트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2~3개가 모여있는 동네들도 심심치 않게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대형마트들은 교통이 너무나도 편리했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대형마트도 있고 마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바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한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저와 마이클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음처럼 굳게 되어 멈추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제 앞으로 어릴 적 저의 림프종 암을 치료해 주었던 한국인 교수님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인 의사는 너무나도 드물었고 제 생명을 살려준 의사를 쉽게 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교수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엔 달라진 외모의 저를 못 알아보셨으나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내 곧 저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안부를 물어오시고 어떻게 한국에서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략적인 저와 마이클의 상황을 설명해드렸죠. 교수님은 곧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에게 당장 내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가진 재산이 얼마 없었기에 한국 역시 병원비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 속마음이 보였는지 교수님은 병원비는 일단 걱정 말고 검사와 진료부터 해보자고 하셨고 저희는 다음날 교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갔습니다. 교수님의 배려로 저희는 하루 만에 그 많은 검사들을 해냈어요. 역시나 아들의 암은 이미 뇌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교수님은 이 정도로 희망의 끈을 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이 자체는 많이 되지 않았기에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후가 좋을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 말이 사실이더라도 역시나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의 추천으로 취업비자가 되는 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아들 마이클은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치료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제 아들의 목숨까지 살려주시려고 하는 교수님을 보고 저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퇴원을 하고 나서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월세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병원비가 미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저렴하기는 해도 제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이 좋은 환경에서 회복도 할 겸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시켜주신 일은 지인분이 운영하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재고 관리와 해외로의 선적 서류들을 분류하고 발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글과 영어는 어순부터 시작해서 발음 등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와의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사 직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동료 중에서는 한국에서 온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땐 물론 영어를 하지 못했었지만 단 6개월 만에 남편과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다고 했었죠. 저는 그 당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엔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빨리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인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영어를 비롯해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언제 어디서든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기에 유독 한국인들은 외국어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편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고는 있어요. 그래야 업무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성이 올라갈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국에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내는 세금으로 인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마이클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플 때에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지 않기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교수님에게 평생 빚을 갚으며 살고 싶기도 해요. 마이클은 지금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다행히도 예후가 좋아서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통해서 한국의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을 살려준 한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저를 살려주신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요. 지금까지 미국인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